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다니. 네 놈이 돈에 환장을 했구나. 네가 지금 사람이냐? 이 추운 날씨에 엄마를 저 산속 나무봇에 묻겠다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복도는 유난히 더 춥고 썰렁했습니다. 69세 고은아 여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빈소가 참 이상합니다. 그 흔한 향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조문객을 반기는 화사한 국화꽃 한 송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영정사진 속 은하 여사만 조용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장례식장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은하 여사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눈이 벌개져서 달려온 겁니다. 이모는 꽃 하나 없는 빈소를 보자마자 기가 막힌다는 듯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조카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아! 내가 사람이냐? 네 엄마를 저 추운 산속 나무 밑에 그냥 내다 버리겠다고? 이모의 울음 섞인 호흡에 주변 공기마저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는데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모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었지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합니다. 이모님,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몇 번이나 당부하신 거였어요. 제발 어머니 가시는 길 좀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차갑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녀는 이 난리통을 보고도 멀찌감치 서서 남의 일 구경하듯 바라만 봅니다.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는 그 차가운 눈에는 오직 이 시끄러운 상황이 집안 체면 깎이지 않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슬쩍 시어머니의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은하 여사는 이 모든 소동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저 평온하게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장례식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적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현주 씨는 가득 찬 상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풍경 소리만이 이 차가운 긴장감을 달래주듯 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하 여사는 이때부터 이미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누구의 체면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단아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와의 한바탕 신경전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진 은하 여사가 찾은 곳은 동네 뒷산의 작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그곳에는 은하 여사가 평생 가장 아끼는 절친 정혜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국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누며 살아온 그야말로 분신 같은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은하야, 얼굴이 왜 그래? 또 며느리가 속 썩였니? 아니면 아들놈이 무뚝뚝하게 굴었어? 정혜 씨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은하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길게 숨을 내뱉었지요. 속은 무슨. 그냥 내가 물건 정리하는 게 그 아이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드나 봐. 다 돈이고 재산인데 왜 남을 주느냐고 난리지 뭐. 자식들 눈에는 내가 고집센 노인네로만 보이나 봐. 은하 여사의 씁쓸한 웃음에 정희 씨도 깊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식들은 몰라.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나니까 그 무겁고 화려한 것들이 다 마음의 짐이라는 걸 말이야.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데 말이야. 두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혜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은하야, 우리 나중에 갈 때 말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가지 말자. 체면이니 돌이니 따지면서 산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잖니. 은하 여사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이야, 너도 그 생각하니? 나도 사실 아들한테 무빈소 장례를 부탁해볼까 싶어. 꽃 하나 안 두고 향 하나 안 피우고 그냥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먼지처럼 가볍게 가고 싶거든. 정희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대신 우리 둘만의 비밀 약속 하나 할까? 남들은 시커먼 옷 입고 아이고 울겠지만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은 제일 예쁜 옷 입고 와주기다. 울음소리 대신 웃음꽃 피워주기로 말이야. 은하 여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묻습니다. 예쁜 옷이라니? 우리 나이에 어떤 거? 은하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어때? 아주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티셔츠. 우리 젊었을 때 입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못 입었던 그런 옷 있잖아. 그걸 맞춰 입고 와서
고생 많았다, 친구야. 저 세상 파티 가서 기다려라. 하고 인사해 주는 거야. 어때?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니? 두 사람은 그 촌스럽고 화려한 티셔츠를 상상하며 아이들처럼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남들은 죽음을 무섭고 슬픈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친구에게 이별은 그저 가벼운 소풍 같은 것이었지요. 은하 여사는 정희 씨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이야, 정말 고맙다.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나 정말로 그렇게 갈 거야. 꽃 한 송이 없는 빈소여도 내가 입어준 그 환한 티셔츠 한 장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기분일 거야. 내 마지막을 완성해 줄 사람은 자식도 며느리도 아닌 바로 너구나. 두 사람의 따뜻한 약속은 늦가을 산바람을 타고 숲속 곳곳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명품 코트나 화려한 화환보다 친구와 나눈 이 소박하고 진실한 약속이 은하 여사에게는 훨씬 더 든든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은하 여사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당당하게 말하겠다고요. 나는 비우고 갈 테니 너희는 사랑만 남겨라 하고 말입니다. 벤치 옆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황금빛 햇살이 두 노년의 아름다운 약속을 축복하듯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소풍 같은 약속을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하 여사는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직접 짠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까지 올렸지요. 아들은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라며 맛있게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하 여사의 마음은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놓은 뒤 은하 여사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라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은하 여사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아들아, 나중에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때 말이다.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구나. 아들은 과일을 먹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죽는다는 말을 하세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아들은 괜히 쑥스러워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하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나 갈 때는 말이다. 빈소 차리지 말아라. 꽃도 주문하지 말고 조문객 받는다고 떠들썩하게 하지도 마.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인사하고 내가 평소에 말했던 그 나무 밑에 가볍게 묻어주면 좋겠다. 아들은 은하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 눈이 있는데 어떻게 장례를 안 치러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리는 불효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장례식이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은하 여사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효도가 아니란다. 내가 떠난 자리에 꽃이 수백 송이 노인들
내가 그걸 보겠니? 향냄새 가득한 그 좁은 방에서 너희가 며칠씩 밤새우며 고생하는 거. 나는 정말 원치 않아. 남들 눈치 보느라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저 엄마랑 나누었던 예쁜 기억들만 가슴에 담아주려. 그게 내가 진짜로 바라는 마지막 효도야. 은하 여사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친척들의 비난과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어머니,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욕하겠어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꽃 한 송이 안 뒀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견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하 여사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식 놈 마음이라는 게 그렇겠지. 하지만 아들아, 내가 짊어진 그 체면이라는 짐을 내가 대신 가져가고 싶구나. 은하 여사는 끝내 아들의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 쉬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은하 여사는 어두워진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비우고 가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이구나. 그래도 아들아, 엄마는 끝까지 내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 싶단다. 늦가을 밤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은하 여사의 유언은 그렇게 아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맑고 투명했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은하 여사의 방 안에는 평소처럼 정갈하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위로 내려앉은 먼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방 안의 정막을 지키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벌써 창문을 열고 찬물을 올렸을 시간이지만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손수 덕거내던 구수한 차향기 대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비릿하고 찬 바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은하 여사는 마치 깊은 단잠에 빠진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하얀 이부자리, 그리고 가슴 위에 정갈하게 모은 두 손. 그녀는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대로 아무런 미련도 짐도 남기지 않은 채 먼지처럼 가볍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아주 천천히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장난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 보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도 사왔단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는 이것이 장난이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아들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직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들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은하 여사의 얼굴은
그 슬픔조차 다 용서한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방 안은 은하 여사가 평생 비워낸 물건들 덕분에 유난히 넓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 현주 씨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앞으로 벌어질 장례 절차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남편의 오열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와 서둘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어머니가 방금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가 대신 연락드려요. 그런데 빈소 문제가 좀 어머니 유언이 있어서요. 현주 씨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무빈소라는 유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현주 씨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꽃도 없고 향도 없는 장례식이라니 내 지인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효부 소리는커녕 돈 아끼려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냈다고 수군거릴 텐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평판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은하 여사의 영정 사진을 제단 위에 올리는 순간에도 현주 씨는 썰렁한 빈소를 보며 남편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화환이라도 몇 개 들여놓자고. 내가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무슨 빈 창고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이건 어머니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망신 주는 일이야. 아들은 아내의 말에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과 절친 정혜 씨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장례식장 복도를 타고 들어오고 은하 여사의 영정 사진 속 미소는 화려한 조명 하나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더욱 고결하고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마저 비움으로 완성하려 했던 한 여인의 고집과 그 비움을 수치와 가난으로 여기는 산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히며 비극적인 장례식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의 차가운 바닥 위로 아들의 눈물이 툭툭 떨어졌고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마치 이 슬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첫날 밤, 장례식장 302호실은 지독한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꽃향기 하나 나지 않는 썰렁한 빈소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영정사진 속 은하 여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10여 명의 일가 친척이 폭풍처럼 빈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것은 역시나 은하 여사의 동생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텅 빈 제단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화사한 국화꽃 한 송이 없고 그 흔한 조화 화환 하나 서 있지 않은 이 낯선 풍경이 이모에게는 세상 천지 이런 불효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이모는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기도 전에 조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독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 엄마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어떻게 살았는데 가는 길을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들어? 이게 장례식장이야? 아니면 어디 빈 창고야? 내가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모의 고함 소리에 뒤따라온 사촌 형님들과 숙부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유언이라도 그렇지. 자식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남들 보기 창피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일이면 사돈댁 식구들도 오고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냐? 너만 자식이냐? 우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 혹시 돈 아끼려고 이러는 거지? 세상에 지 엄마 마지막 보내는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 너 참 무서운 놈이다. 평생 효자인 척하던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친척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이모님, 숙부님,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몇 번이나 당부하신 뜻이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보내드리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돈 아끼려는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어느새 아들을 둥그렇게 에워싸고는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은하 여사가 그토록 원했던 고결한 비움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는 이들의 뜨거운 분노와 섞여 지독하게 뒤틀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느새 시장 바닥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들의 허락도 없이 장례식장 직원들을 불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당장 제일 비싼 꽃으로 재단 다 채우고 입구에 화환 쫙 깔아!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해! 손님들 오는데 물 한 잔 안 대접할 거야? 우리가 돈 낼 테니까 당장 시키는 대로 해! 상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다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빨리 움직여요! 그 무질서한 소음 속에서 아들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 효도라는 가면을 쓴 친척들의 욕심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지요. 아들은 달려가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수십 명의 따가운 눈총과 욕설 앞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 난리통을 한 발 물러나 지죽은 듯 지켜보던 며느리 현주 씨가 슬그머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모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진정하세요. 저도 남편한테 몇 번이나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 친정 식구들도 올 텐데 제 면도 좀 생각해달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네요. 저도 시집 와서 이런 꼴 당할 줄 몰랐어요.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현주 씨의 교묘한 이간질은 친척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마누라 말도 안 들어? 이런 고집불통에 막된 놈을 봤나? 내 마누라는 무슨 죄냐? 내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너 오늘 우리랑 끝장 한번 보자. 어디서 배워먹은 똥꼬집이야? 아들은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하며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던 화려한 장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이 추악한 소동을 거칠게 비추고 있었고, 영정 사진 속 은하 여사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아들아. 다 인간들의 욕심일 뿐이란다. 너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밤의 공기는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어 아들의 지친 어깨를 더욱 시리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빈소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자기들끼리 떠들며 술판을 벌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와서 이만큼이라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안 그랬으면 이 빈소가 얼마나 을씨년스러웠겠어. 암만 장례식은 이렇게 북적북적해야지. 죽은 사람도 외롭지 않게 말이야. 자고로 상가는 시끌벅적하고 술잔이 돌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요즘 애들은 이런 도리를 몰라요. 고인을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은 간대였고, 오직 자신들의 존재감만 확인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은하 여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허례허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마치 이곳이 연회장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가장 슬퍼해야 할 상주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이 기막힌 상황. 아들은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62의 나이에 자괴함을 정리하며 내 몸 하나 가벼워지는 게 내 행복이다라고 웃으시던 어머니의 그 단아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 따뜻한 온기 대신 날선 독설과 가식적인 울음소리, 그리고 소주 냄새 섞인 거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장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들의 소리 없는 질문은 허공을 떠돌다 친척들이 내지르는 거친 소음과 왁자지껄한 술기운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아들의 영혼은 이미 수천 번도 더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카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던 이모. 그런 이모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토록 미친 듯이 체면에 집착하는지 그 가슴 속 깊이 박힌 지독한 가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소동이 잠시 잦아든 빈소 한 구석,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앉아있는 이모의 눈앞에 수십 년 전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기억이 환상처럼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느꼈던 지독한 수치심은 여전히 생생하게 그녀의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 시절의 가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킬 수 없는 벼랑 끝 같은 삶이었지요. 겨울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어린 자매의 발가락을 꽁꽁 얼게 만들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에는 관 하나 살 돈은커녕 조문객에게 대접할 막걸리 한 사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은하와 동생은 배고픔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 그때 처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빈소를 들여다보며 저 집은 상주가 어린애들이라 절할 맛도 안 나겠네. 향 냄새보다 가난한 냄새가 먼저 난다라며 혀를 차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죽은 사람 복도 없지, 자식들이 저렇게 가난하니 저승길이나 제대로 가겠나 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 평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꽃 한 송이는커녕 아버지는 제대로 된 수에 한 벌 입지 못한 채 낡은 가마니에 쌓여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퀴퀴한 지표면 냄새가 밴 그 거친 가마니의 질감. 동네 사람들은 쯧쯧,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애비를 저렇게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보내나. 저러면 저승길도 험할 텐데 하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도와줘봐야 갚을 길도 없는 집이라며 담장 너머로 고개만 내밀 뿐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동생이었던 이모는 그때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묻던 날 삽으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나던 그 기분 나쁜 쇳소리와 자신들을 마치 전염병 환자나 거지 보듯 쳐다보며 코를 찡그리던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을 말입니다. 그 비릿한 웃음소리와 무시하는 듯한 웅성거림은 이모의 어린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언니, 우리 아버지는 왜 예쁜 꽃도 없어? 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 왜 우리 아버지는 나무 상자도 없이 가마니에 쌓여서 가야 해? 동생의 애절한 물음에 은하는 그저 동생의 차가운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주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자기도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동생에게만큼은 그 잔인한 소리들을 들려주지 않으려 애쓰던 언니의 그 따뜻하고도 슬픈 손길. 그때 이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내 다시는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죽어서라도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대접을 받으리라. 내 장례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치르리라. 그날의 상처는 이모에게 일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모에게 장례식은 고인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마지막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에게 은하 여사의 무빈소 유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모가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그 끔찍했던 가난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왜 또 그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가려고 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데 남들이 또 우리 비웃으면 어쩌라고. 그때 그 가만히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잠을 못 자겠단 말이야. 이모는 지금 조카를 미워해서 때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여전히 배고프고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어린 소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그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를 묻던 그 차가운 흙바닥 냄새와 거친 가마니의 감촉이 손끝에 스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악을 쓰고
더 비싼 꽃을 주문하고 더 큰 소리로 상주를 핍박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 여사는 그 상처를 비움으로 치유하려 했지만 이모는 그 상처를 화려함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모가 흘리는 눈물은 언니에 대한 슬픔보다 어쩌면 평생 가난이라는 괴물에게 쫓겨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가련한 통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는 이모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번쩍이는 금반지와 옆에 놓인 비싼 명품 가방이 무색하게도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춥고 가난했던 수십 년 전의 산빛 아래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이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만히 한 장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비싼 외투는 사실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위태로운 방패일 뿐입니다. 언니, 나는 죽어도 언니처럼은 못 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아주 화려하게 갈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지.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안 불쌍하지. 이모의 나직한 혼잣말은 친척들의 술기운 섞인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서러움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시리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이모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집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모는 지금 언니를 보내는 게 아니라 평생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장례식장의 밤은 깊어만 가고 가족들의 상처는 하얀 눈송이처럼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은 깊어가지만 빈소 302호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불빛은 더 자극적으로 번뜩이고 소음은 더 거칠고 비정하게만 변해갑니다. 아들은 지금 이 공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는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시장통 한복판에 어수선한 술집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는 어느새 화려한 국화꽃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고 입구에는 보란듯이 거대한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모와 숙부들이 상주인 아들의 동의도 없이 억지로 주문한 그 꽃들은 은하 여사가 평생을 통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거짓된 화려함의 성벽이 되어 아들의 눈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자, 다들 한 잔들 더 하세요. 우리 형수님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대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도리가 먼저인 법 아니겠습니까? 숙부의 거친 목소리에 친척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맞장구를 칩니다. 기름기 번들거리는 제사상 고기들과 코를 찌르는 독한 소주향, 그리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시콜콜한 부동산 이야기와 자식 자랑들.
아들은 그 소음의 한복판에 외로운 섬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이모에게 맞은 뺨의 얼얼한 통증은 이미 가셨지만 가슴속은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로 사정없이 쑤시는 듯 따갑고 아려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냥 먼지처럼 가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는데 지금 이 빈소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산 사람들의 무거운 욕망과 체면이라는 덩어리로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아내 현주 씨를 바라봅니다. 현주 씨는 상복을 입고서도 흐트러짐 하나 없는 우아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자신의 SNS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슬픈 밤이라는 가식적인 문구와 함께 화려한 빈소 사진을 정성껏 찍어 올리고는 지인들이 달아주는 위로의 댓글 숫자를 확인하며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아들에게 그 모습은 이모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보다 더 비정하고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이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저 가짜 꽃들 전부 다 치워버리고 싶어. 아들이 다가가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 현주 씨는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쏘아붙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제발 그만 좀 해! 이모님들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데 당신만 잘났다고 고집 피울 거야?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우리 집안 체면 지키고 당신 사회적 지위 생각해서 나도 억지로 맞추고 있는 일이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지인들이 와서 이 꼴을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은 아들의 심장에 시퍼런 칼날을 깊숙이 박아 넣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장 복도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비치는 복도는 지독하게 길고 차가웠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은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나왔던 작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여러 번 기워 신어 뒤꿈치가 얇아진 덧버선, 시장에서 산 싸구려 낡은 돋보기, 그리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빛바랜 가계부의 마지막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있던 우리 아들 첫 월급날, 내복 사준 날, 아들 승진한 날, 고기 사 먹은 날, 평생을 자신을 위해 비우고 또 비워냈던 어머니의 흔적들이 그 낡은 종이 위에 눈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정직한 물건들이 은하 여사의 진짜 삶이었는데 저 안의 화려한 꽃들과 시끄러운 술잔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연극일까요? 아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 하나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복도 너머 빈소에서는 다시 한번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숙부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이, 상주. 어디 갔어? 여기 귀한 손님 오셨는데 술 안 따르고 뭐 해? 상주가 비실거려서 쓰나? 아들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지옥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악마의 부름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영정사진 앞은 이제 통곡과 애도가 아닌 산 사람들의 자기만족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복도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평생 그렇게 비워낸 자리를 저 사람들의 욕심이 다 채워버렸어.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나도 저들만큼이나 이기적인 자식이었어. 죽은 이는 말이 없고 산 이들은 죽은 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기막힌 풍경. 아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라 인간의 밑바닥 욕심과 비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밀려와 아들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 시린 감촉만이 유일하게 어머니가 이 지독한 세상을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 위로 떠오르는 건 화려한 꽃들에 가려 보이지 않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묻혀 점점 더 멀고 어두운 곳으로 홀로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작고 야윈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무섭네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아들은 텅 빈 복도에서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긴 밤이 대체 언제쯤 끝날지 아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참으로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어지러운 빈소 한쪽, 10살 손자 민우는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보따리 옆에 작은 섬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는 친척들의 모습은 민우에게 그저 무섭고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민우는 무서움을 달래려 할머니가 생전에 집에서 늘 입으시던 포근한 회색 가디건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디건 소매 끝에는 할머니가 민우에게 사과를 깎아줄 때 묻었던 작은 과즙, 얼룩이 그대로였고 코를 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할머니 특유의 은은한 분 냄새와 포근한 살결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픈데. 할머니가 나만 몰래 입에 쏙 넣어주던 그 달콤한 눈깔 사탕 먹고 싶은데. 민우는 가디건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나직이 훌쩍였습니다. 그러다 가디건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무언가 딱딱하고 바스락거리는 것이 만져지는 걸 느꼈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여러 번 접히고 손때가 타서 꼬질꼬질해진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겉면에는 삐뚤삐뚤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성스러운 글씨로 사랑하는 내 강아지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하며 가디건 주머니 깊은 곳에 몰래 넣어두신 마지막 유언이었던 겁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조심조심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바로 들리는 듯한 다정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보물 민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아마 아주 먼 곳으로 예쁜 소풍을 떠났을 거야. 할머니가 갑자기 없었어. 민우가 많이 놀라고 무서웠지.
너무 울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갔어. 민우가 씩씩하게 학교 가고 편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걸 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종이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손자를 향한 당부로 이어졌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갈 때 꽃도 없고 사람들도 안 오면 우리 민우가 속상해 할까봐 걱정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남들이 체면 때문에 보내주는 화려한 꽃보다 우리 민우가 할머니 생각하며 지어주는 예쁜 미소 한 번이 훨씬 더 좋단다. 그러니까 민우야, 아빠한테 꼭 전해주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떠난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먼지처럼 가는 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보내달라고 말이야. 우리 아들 어깨 무겁게 하지 말고 그저 엄마랑 나누었던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라고 꼭 전해주오. 편지 끝자락에는 민우가 지난 유치원 졸업 때 할머니에게 사랑해요 하며 그려주었던 비뚤비뚤한 빨간 꽃그림 하나가 정성스럽게 오려 붙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들이 자신의 지위를 뽐내려 보내준 수백 송이의 비싼 화환보다 손자가 고사리 손으로 그려준 그 서툰 꽃 그림 한 점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여기셨던 거지요. 민우는 할머니의 온기가 남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욕심 섞인 고함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민우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향기, 그리고 사랑한다, 내 강아지 하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만이 가득 찼거든요. 아빠, 이거 할머니가 쓴 거래요. 할머니가. 아빠, 슬퍼하지 말라고 썼어요. 민우는 편지를 들고 복도 차가운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민우의 손에 쥐어진 낡고 꼬질꼬질한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서툰 글씨를 본 순간 아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으며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남들 눈치 때문에, 체면이라는 허상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증스러워졌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꽃수만 송이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아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은 민우를 품에 꼭 껴안고 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아, 내 어깨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편히 보내다오. 내가 웃어야 나도 웃으며 간단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자식의 평온함만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지고 난장 같던 장례식장에 어수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 남겨진 이들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오직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채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장례식은 이제 남들의 시선이 아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어떤 단단한 결의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그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 아들의 심장을 옥죄던 그 무겁고 끈질긴 체면이라는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왁자지껄한 소음과 가식적인 웃음이 가득한 빈소 안으로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빈소 안은 여전히 가관이었습니다. 숙부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누구 집 아파트가 올랐느니 어느 집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느니 하며 주군이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랑질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이모는 여전히 조문객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았는지 하소연하며 억지로 주문해 놓은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꽃 장식들을 연신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현주 씨는 상복을 입은 채로 손님들에게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저희 남편이 좀 심성이 여리고 유별나서요라며 남편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풍경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은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그만들 하세요. 당장 멈추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서슬퍼런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이모가 흠칫 놀라며 삿대질을 하려 입을 뗐습니다. 상주가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 상주가 자리를 비우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무슨 해괴한 태도냐? 며느리 현주 씨도 당황한 듯 다가와 아들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앉아요.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아들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숙부님, 그리고 여보, 오늘 이 장례식 여기서 당장 멈추겠습니다. 제가 상주로서 내리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빈소 안이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용해졌습니다. 뭐? 멈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드디어 돌았구나! 이모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편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유언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화려한 화환도, 이런 떠들썩한 술판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비우며 간소하게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인의 바램대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겁니까? 아들의 시선은 아내 현주 씨의 떨리는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현주야, 너는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니?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으로 부탁하셨던 그 소박하고 경건한 이별이 당신 친구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빈소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더 소중했어? 이게 정말 효도라고 생각해? 아니, 이건 어머니를 이용한 우리의 이기심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살아생전 어머니 삶을 이해하지도 못한 자식 놈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유지마저 못 지켜드리면 그게 어디 자식 놈이라고 할 수 있겠어? 현주 씨는 얼굴이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들은 이어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이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그 가난의 상처와 수치심, 저도 이제야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더 화려하게 보내야 이모님의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드셨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비우는 삶을 선택하셨고 그 소박한 삶 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 소박한 행복을 우리가 왜 화려한 꽃과 소란스러운 잡담에 소주 냄새로 덮어야만 합니까? 그게 정말 언니를 위하는 길입니까? 아들은 단호하게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재단 위에 저 화려한 꽃들 다 치워주세요. 입구의 화환들도 한 줄도 남기지 말고 다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오늘 이 빈소는 남들에게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어머니를 정말 조용히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진실한 시간이 될 겁니다.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할 테니 당장 움직이세요. 숙부들과 먼 친척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반발했지만 아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크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영정사진 앞에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향로 옆에 쌓인 조화들을 치울 때마다 아들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원하던 정갈한 자리를 만들어드리네요. 너무 늦어서 너무 못난 자식이라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장식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은하 여사의 평온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친척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실 분들은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남은 시간은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우리 식구들끼리만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접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제가 따로 사죄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지독했던 소음과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자신의 평생 신념이 무너진 듯 허망하게 소파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한 듯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 민우의 손을 꼭 잡고 텅 비어버린, 하지만 비로소 정갈하고 소박해진 빈소 바닥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조화의 인공적인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이 아닌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는 진짜 상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무겁고 추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진 아들의 등 뒤로 영정사진 속 은하 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거칠애로 꾸며진 빈소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만이 머무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지와 상관없는 거짓된 화려함과 욕심 섞인 소음들이 모두 떠나간 장례식장 302호실. 이제 그곳에는 아들이 정성껏 치워낸 정갈한 제단과 그 위에서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잊은 듯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은하 여사의 영정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아들과 손자 민우만이 남았습니다. 지독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빈소 안은 정적이다 못해 거룩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지금까지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강조하셨던 비움의 미학이 무엇인지 아들은 이 텅 빈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평온함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굽소리도 거친 고함 소리도 아닌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한 발걸음이었지요. 아들과 민우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하 여사의 평생지기이자 분신 같았던 절친 정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의 모습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니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화사하고 화려한 꽃무늬 티셔츠를 안에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검은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혜 씨의 옷은 마치 눈 덮인 겨울 들판에 홀로 핀 동백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정희 씨가 꽃무늬 검은 외투를 벗어버리자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꽃들이 가득 그려진 그 티셔츠는 누군가 보기엔 촌스럽다, 혀를 찰지 몰라도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정혜 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눈부셨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가족들 앞으로 정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 속 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아이처럼 나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고집불통 은하야. 나 왔다. 너랑 약속한 대로 우리 젊었을 때 입고 싶어도 쑥스러워 못 입었던 그 제일 예쁜 옷 입고 왔어. 어때? 나 좀 봐줘라. 나 예쁘니? 네가 가고 싶어 했던 소풍길 내가 같이 가주려고 이렇게 단장하고 왔다. 정혜 씨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의 티셔츠에 그려진 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그랬지? 꽃 한 송이 없는 빈소여도 내가 이 옷만 입고 와주면 그 어떤 부잣집 장례식보다 화려한 꽃밭이 될 거라고. 봐라, 은하야. 여기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네가 좋아하던 동백꽃도 가득하다. 내가 너 외롭지 않게 가슴에 꽃밭을 통째로 이고 왔어. 이제 꽃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정혜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세월을 함께 해온 우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모가 입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 언니, 이게 뭐야?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마저 우리 언니를 무시하는 거야?
이모의 서러운 원망에 정희 씨는 다가가 이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동상, 은하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어 했던 꽃이 바로 이 꽃이여. 남들 보라고 세워둔 그 화려한 가짜 꽃 말고 친구 마음 속에 핀 이 진실한 꽃 말이여. 은하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여. 평생 남들 위해 자기 속 다 비워주고 살았는데 마지막 할 때만큼은 자기 진짜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거든. 이게 은하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야. 은하가 살아 생전늘 하던 말 비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가 보이는 법이라고. 아들은 정희 씨의 화려한 꽃무늬 티셔츠를 보며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모든 것을 비우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왜 향례조차 허락하지 않는 늦가을의 차가운 장례식을 고집하셨는지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한 자식의 참회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썩어 없어질 화환 수백 송이보다 남겨진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고 피어있을 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모 역시 정희 씨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를 화려함으로만 덮으려 했던 이모의 마음 속에도 정희 씨가 가져온 그 따뜻한 꽃들이 위로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은하 여사의 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라. 내 친구 은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저 세상 예쁜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도 그곳으로 갈 때 꼭 이 옷 입고 가마.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 그때는 남들 눈치 안 보고 예쁜 꽃밭 가꾸며 영원히 웃고 살자. 정희 씨는 품 안에서 수줍게 싼 손수건 하나를 꺼내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하 여사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맑고 향기로운 노란 프리지아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화환보다 눈부시고 고귀한 단 한 송이의 진짜 화환이었습니다. 아들은 잠든 민우를 등에 업고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가을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시리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육신을 비우고 가셨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진실한 기억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비우고 갈 테니 너희는 사랑만 남겨라.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씀이 밤하늘의 밝은 별빛이 되어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은하 여사는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구가 입고 온 가장 화려한 꽃길을 따라 영원한 소풍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따뜻한 축제가 되어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민우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참 예쁘게 가시지? 우리도 할머니처럼 예쁜 마음만 남기고 살자. 늦가을 밤의 공기는 어느새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가족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길, 꽃 한 송이 없고 음식 대접도 없으며 조의금조차 받지 않았던 은하 여사의 장례식. 이른바 산모 장례식이라 불리는 이 고요한 이별을 두고 이웃들은 아들이 오죽 돈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시선에도 묵묵히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지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거실, 아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아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고은하 여사님 상주 되시나요? 저는 천의회계법인의 김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생전에 맡기신 유언 집행건으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계법인이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그럴 리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떨렸습니다. 장례비조차 아까워하며 소박한 수목장을 원하셨던 어머니가 굴지의 회계법인에 일을 맡기셨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고 결국 아들은 다음 날 아내와 이모를, 아들 민우를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을 때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여사님께서는 남편분께 물려받은 땅이 신도시로 개발되며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저희 법인에 맡기셨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자칫 가족 간의 싸움이 날까봐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를 부탁하셨지요. 김 변호사는 먼저 자산의 80%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0%에 담긴 어머니의 진짜 설계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물을 받은 사람은 평생 언니를 원망하며 가난에 떨었던 이모였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최고급 실버타운 종신 입주권과 VIP 간병보험 완납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사님은 이모님이 노후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가장 품격 있는 대접을 받으며 사시길 바라셨습니다. 그게 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과이자 사랑이라면서요. 이모는 증서를 꽉 쥔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노후라는 가장 거대한 공포를 치워준 것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며느리 현주 씨에게는 은하복지재단 공동운영자 위임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현주 씨, 여사님은 당신이 가진 높은 안목과 에너지가 남들 눈에 비칠 화려함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닦아주는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재단을 투명하게 이끌어갈 공동 운영자로 지목하셨지요. 현주 씨는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영심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를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현주 씨는 비로소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믿고 계셨음을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어린 손자 민우를 위해서는 꿈 응원 신탁 증서가 나왔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내가 성적이 조금 나쁘다고 혹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셨어.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는 할머니가 다 책임지기로 하셨단다. 그러니 돈 걱정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렴. 민우는 할머니의 낡은 가디건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에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과 기회를 남기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달된 것은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와 가족 안식 기금이었습니다. 상주님, 여사님은 이 집의 빚을 모두 상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매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금을 따로 묶어 두셨죠. 아들아, 이제 그만 무거운 가장의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소풍을 시작해라는 게 여사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숫자가 아닌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어머니가 비워온 모든 순간의 기록들이 사랑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비움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미리 닦아둔 길이었다는 것을요. 텅 빈 아파트를 나서는 가족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십억의 현금을 남겨 싸움의 씨앗을 만드는 대신 각자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안전망과 성장의 발판을 남기신 겁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은하 여사의 마지막 소풍 어떠셨나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은하 여사처럼 향내를 없애고 음식 대접과 답례품, 부조금까지 정중히 사양하는 이른바 산모장례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례허식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서 남겨진 가족들의 구체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한국인은 북적북적하게 밥을 나누어 먹으며 보내드리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우리도 은하 여사처럼 자식들의 진짜 앞날을 챙겨주는 현명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마지막 뒷모습은 어떤 것인지, 자식들에게 진짜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고인의 마지막 길이 슬픔이 아닌 남겨진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법. 그 답을 여러분의 지혜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짝꿍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